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그 직무 구조 설계에서 집단 차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빠르게 한번 리뷰 한번 해보면서 바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직무 구조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직무 구조 설계. 자, 직무 구조 설계에서는 첫 번째, 전통적 방법은 과거에는 어떻게 직무 구조를 설계했냐라고 했을 때, 직무 전문화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직무 전문화의 첫 출발점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분업이 아이디어가 되었고요. 그 분업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바로 과학적 관리법의 직무 전문화, 테일러의 직무 전문화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처음에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으나 일정 수준부터 둔화되다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바로 인간 소외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방법에서는 즉 인간을 중심으로 두고 직무를 인간한테 맞춘 게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두고 인간을 직무한테 맞춘 거죠. 즉, 인간이 일종의 그 객체, 도구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적 방법에서는 노동을 인간한테 맞추어주는 노동의 인간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방법은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을 일단 직무 순환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발전된 게 직무 확대, 그리고 또 한 단계 발전된 게 직무 충실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이 그 상태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직무 특성화 이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개인 차원이 아닌 집단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무 특성화 이론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무 구조 설계 직무 구조 설계 전체적인 그림을 다 한번 그리고요. 그리고 바로 본 교재로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집단 차원에서 직무 구조 설계, 현대적 방법에 집단 차원의 직무 구조 설계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직무 교차가 있습니다. 직무 교차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는 A라는 직무고요. 이번엔 이거는 B라는 직무, C라는 직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갑이 어디까지 일하냐면 원래 A까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이 어떻게 하냐? 이것보다 조금 더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기가 누가 일하냐? 갑. 그다음 을은 원래 B만 일하고 있었는데 을은 이렇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냐? 을.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병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여러분 직무 교차냐면요. 갑과 을이 병이 일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차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직무 교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인 차원의 뭐랑 유사하냐면요. 직무 확대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집단 차원에 있냐? 자, 그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들어봐요. 여러분, 그 개인 차원에서 직무 확대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요. 그냥 그 한 사람만, 그 한 명만 그 사람이 하는 일에서 조금 더 일의 개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 차원의 직무 확대라고 해요. 그런데 직무 교차는 왜 이게 집단 차원이냐면, 자 봐. 한 사람만 단순히 일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시에 일을 다 늘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중간에 뭐 하는 부분이 발생됩니까? 오버래핑. 그러니까 교차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그런 식으로 교차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요. 과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일을 누구의 책임으로 정확하게 이 지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서로 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서 우리는 이걸 집단 차원에서의 직무 확대에 해당되는 그걸 우리는 직무 교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차원의 직무 확대랑 똑같은 건데, 개인 차원의 직무 확대는 단순히 한 명만 늘려주는 거라며, 집단 차원의 직무 확대에 해당되는 직무 교차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일의 개수를 늘려주다 보니까 그 일이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그 중첩되는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의 상호 의논과 상호 어떤 교류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걸 어디에 둔다? 집단 차원이라고 두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집단 차원에서 직무 확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나중에 박경 교수님 책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건데요. 봐봐요. 개인 차원의 직무 확대가 있고 개인 차원의 직무 충실이 있었죠. 그럼 집단 차원에서 직무 확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요 직무 교차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거. 그 다음에 집단 차원에서 직무 충실에 해당되는 게 준자율적 작업 집단입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집단 차원에서는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의 그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집단 차원의 직무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차원의 직무 순환을 그다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직무교차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집단 차원의 직무순환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단 차원의 직무순환은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교재에 그림이 좀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여러분들 왼쪽을 한번 보세요. 자, 왼쪽을 보시면 여기 보면 직무순환이 있죠. 직무순환. 자, 여러분 직무순환은요. 바로 집단 차원의 직무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확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봐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A 직무의 동그라미를 가장 크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D 직무의 고다음 크기, 고다음 B 직무, 고다음 C 직무 이렇게 크기를 좀 그려 놓을게요.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 크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책임과, 책임과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직무가 책임과 권한이 가장 크고요. 가장 크고요. 그 다음 B 직무, 그 다음에 B 직무, 그 다음에 C 직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집단 차원의 직무 순환이 왜 수평적 직무 확대와 수직적 확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직무 확대의 의미와 직무 충실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T1이 현재 시점이라고 해볼게요. T1이. 현재 시점에서 갑은 A 직무를 하고요. 을은 B 직무를 하고, 그 다음 병은 C 직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은 D 직무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흘러서 T2가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갑이 어느 직무로 이동을 했냐면 D 직무로 이동을 했어요. D 직무로. 그 다음에 을은 어느 직무로 이동했냐? 바로 A 직무로 이동을 했고요. 병은 C에서 B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은 D에서 C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또 1년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갑이 D 직무에서 어디로 갔냐면 C 직무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을은 어디에 있냐? 을은 A 직무에서 D 직무로 갔고요. 그 다음 병은 B 직무에서 A 직무로 갔고요. 그 다음 정은 C 직무에서 B 직무로 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봐봐. 지금 봐봐. 이런 식으로 매년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일단 갑을병정이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그쵸? 여러분, 이건 뭐야? 갑을병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개수가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어나는 거죠. 이거 일종의 뭡니까? 일의 개수를 늘려주는 거. 이거 뭐죠? 그렇죠. 이게 직무 확대입니다. 다른 말로 수평적 직무 확대라고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요런 일단 첫 번째 그 직무 확대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왜 직무 충실의 개념도 들어가냐면요. 봐봐. 여러분, 내가 갑을 병정이 A, B, C, D 직무를 옮겨 다닐 때마다 일의 개수도 바뀌지만, 일의 종류도 바뀌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과 권한도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죠. 그렇죠. 바로 그 사람에게 책임과 권한의 뭡니까? 수준을 계속 다르게 조정해 주는 거. 이건 여러분 뭐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수직적 직무 확대에 해당되는 직무 충실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늘었다, 줄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일을 로테이션 시키면서 다양한 일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수평적 직무 확대, 즉 직무 확대에 해당되고요.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책임과 권한도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수직적 직무 확대, 직무 충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집단 차원의 순환은 바로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좀 드렸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준자율적 작업 집단 보겠습니다. 오른쪽 봐보세요. 준자율적 작업 집단. 요거는 여러분 뭐 별거 아니고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냐? 자, 봐요.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라는 것은 이건 주로 구글의 팀 같은 건데요.
하나의 팀이 마치 회사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회사를 다닐 때는요, 아침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누가 정해줍니까? 그렇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면, 뭐, 한 오후 한 한두 시쯤에 나가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아침에 8, 9시에 나가야 되잖아. 그치? 왜 그래요? 회사가 정한 겁니다. 그쵸? 그 사람에게 어떤 자율권을 준 게 아니야. 회사가 그냥 딱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해! 라고 되게 스트릭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사람에게 아무런 자율 권한과 책임이 없어요. 그쵸? 자율성도 없고 책임도 없는 거죠. 권한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데 준자율적 작업 집단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그 팀에다가 많은 권한을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아침에 출퇴근하는 거 너희들 마음대로 정해.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뽑고 싶으면 너희 팀에서 알아서 뽑아. 그리고 일을 누가 무슨 일을 할지도 너희가 알아서 정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을 다양하게 너희가 마음껏 알아서 정하라는 거가 있으니까 일의 개수를 일반적으로 늘려주는 형태에도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상당히 많은 책임과 권한을 거기다 부여해 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책임과 권한도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일종의 직무 충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직무 충실, 집단 차원의 직무 충실에 해당되는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심지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무의 형태도 마음대로 해도 되죠. 어떻게 합니까? 아예 출근을 안 해도 됩니다. 집에서 재택근무해도 되고요. 회사에 출근해서, 그럼 집중 안 돼. 그러면 나 오늘 카페에서 일할래. 카페에 가서 일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다음, 그 팀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팀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회사에 보고할 필요 없이요. 바로 그 팀에서 그냥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만 내면 됩니까? 성과만 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제도죠. 여러분, 이게 회사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구글의 이러한 제도가 너무나 시스템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다녀본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시스템인지 저는 몸소 느껴집니다. 예, 정말 그 성과만, 오히려 성과만 내면 된다라는 이 주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과라는 건 생각보다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무언가 성과를 낸다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성과를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시스템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무서운 제도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뭐 굉장히 그럴싸한 걸로 포장을 하는 거죠. 뭐 우리 회사는 사내 구내식당에서도 5성급 셰프가 뭐 밥을 해준다. 그다음 너희가 우리는 회사에 와서 하루 종일 놀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성과라는 무서운 책임이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볼게. 과거의 전통적 직무 구조 설계는 직무 전문화를 중심으로, 즉, 사람을 일한테 맞추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자 현대 직무 구조 설계는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의 인간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동의 인간화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개인 차원에 뭐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직무 순환. 두 번째 직무 확대, 세 번째 직무 충실, 그리고 네 번째 직무 특성화 이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 집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했냐? 집단 차원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직무 확대에 해당되는 직무 교차가 있었고요. 직무 교차. 그다음 두 번째 개인 차원의 직무 확대와 개인 차원의 직무 충실화의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집단 차원의 직무 순환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의 직무 충실화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했었던 모든 직무 구조 설계는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본 교재로 들어가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이제 읽어볼 건데 오늘은 사실 그 교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해커맨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오늘 이걸 반드시 정복을 하고 오늘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직무 설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설계.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던 게 쭉쭉 나오네요. 첫 번째 직무 구조 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 스미스의 분업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테일러에 의한 직무 전문화가 이제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오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통적 직무 설계가 바로 직무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전문화는 뭡니까? 직무 전문화란
한 작업자가 하는 여러 종류의 일을 그 숫자를 줄여주는 겁니다. 직무 확대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그 숫자를 늘려주는 거라면 오히려 전통적인 직무 구조 설계는 그 일의 숫자를 오히려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직무 전문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직무 전문화는 수평적 직무 전문화와 수직적 직무 전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올까요? 수평이라고 하면 일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이라고 하면 뭘까요? 책임과 권한입니다. 그러면 수평적 직무 전문화는 뭘까? 일의 개수를 줄이는 거고요. 수직적 전문화는 책임과 권한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게 직무 전문화예요. 이런 직무 전문화의 장단점은 기업 측과 종업원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제가 키울게요. 자, 이러한 여러분 직무 전문화는 기업 측과 종업원 측면에서 다양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업 측에서는 당연히 직무 전문화 작은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을 선발하기가 쉽습니다. 왜? 작은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업 측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작은 일을 장시간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굉장한 불만감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작업자가 단조로운 일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되면서 다양한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기업 측의 직무 전문화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종업원 측의 직무 전문화의 장점은요,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적습니다. 왜요? 일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거기에 부여된 책임과 권한도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더 크죠. 그게 뭡니까? 굉장히 작업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권태감이 생겨서 일에서 단조로움,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일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커넥션이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동료 작업자 간의 인간관계 형성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전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여기 보시면 직무 확대화가 되겠습니다. 나오네요.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직무 전문화의 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 이것이 작업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끼쳐서 근로의욕을 훼손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직무 확대화가 오늘날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여기 있는 노동의 인간화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직무 전문화에서 직무 확대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확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평적 직무 확대는 뭘까요? 일의 개수를 늘려주는 거. 수직적 직무 확대는 뭡니까? 책임과 권한을 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으로 나눈 게 바로 요 표입니다. 요걸 제가 다 설명을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직무 확대, 개인 차원의 직무 확대. 여러분, 참고로 박근규 교수님 책은요, 요 내용이 없어요. 오른쪽 보세요. 개인 차원의 직무 순환이 없습니다. 요거를, 박근규 교수님은 좀 이렇게 생략을 해놨는데, 사실 여기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좀 했어요. 됐죠? 박근규 교수님 책은 요 세 가지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자, 그래서 직무 확대, 뭡니까? 여기 보면 기존의 과업의 숫자를 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책임과 권한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장단점 한번 읽어보시고. 직무 충실은 뭡니까? 당연히 일의 개수도 늘려주지만 여기 뭐까지 늘려주는 거예요? 직무의 의사결정의 자유재량권과 책임을 추가적으로 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직무 충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차원의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 오른쪽 보세요. 요거 두 개 지금 설명을 했고요. 요거 다 설명을 했죠? 그다음 직무 교차도 설명을 했네요. 직무 교차는 집단 차원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수평적 직무 확대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직무순환도 좀 전에 설명을 했네요. 이 그림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무 확대를 수평적과 수직적 측면 동시에 실시하는 게 직무순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자율적 작업 집단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수직적 직무 확대화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직무 확대와 성과 간의 관계, 바로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이게 직무 특성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요. 해크맨과 올드햄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줄이 안 꺼져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해크맨과 올드햄. 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지금부터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화 이론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내용은요,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핵심 직무 특성이라 그래서 여기에 뭐뭐 있냐면요. 기능의 다양성, 그 다음에 과업의 정체성, 그 다음에 과업의 중요성, 그 다음 뭐 자율성, 그 다음에 피드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게 지금부터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해커맨과 올데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잘 갖추어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기능의 다양성, 두 번째, 과업의 정체성, 세 번째, 과업의 중요성, 네 번째, 자율성, 5번째,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5가지가 뭔지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 5가지가 잘 갖추어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봐봐요. 이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기능의 다양성은 말 그대로 다양성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 그런 일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능의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업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업의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과업의 정체성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격가지 일이 아니라 그 일의 메인스트림의 하나의 일에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굉장히 내가 우리 회사의 주된 일 중에 하나를 내가 하고 있어야지 내가 주된 일이 아닌 다른 일인 경우에는 과업의 정체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그 과업의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삼성증권이라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럼 삼성증권이라는 회사에서는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일은 회사의 메인 잡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메인 잡에 해당되겠죠. 근데 여러분, 삼성증권에서 청소 일을 하는 거는요, 그거는 삼성증권의 어떤 사업의 메인 스트림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트레이딩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직무는 어떻습니까? 과업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청소한 일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과업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업의 중요성인데요. 이 과업의 중요성이라는 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업의 정체성과 중요성이 되게 헷갈리는데 과업의 정체성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의 그 메인스트림에 해당되는 일이 그게 과업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그 일에서 벗어난 일은 과업의 정체성이 없는 거고요. 과업의 중요성은 그런 정체성을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제가요. 여러분, 제가 아까 했었던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일은 그 메인스트림에 해당이 되죠. 그럼 과업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일은 그 삼성증권이 하는 메인스트림의 일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일은 정체성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이 없으면 회사에 냄새가 나고 회사가 지저분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못 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청소라는 그 직무는 과업의 정체성은 낮겠지만 과업의 중요성은 어떨까요? 굉장히 높죠. 왜? 그 사람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너무 더러워서 다른 사람이 일을 뭐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라는 일 자체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과업의 정체성이라는 건 메인스트림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그걸 보는 거라면 과업의 중요성이라는 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결국 메인스트림에 속하지 않더라도, 즉 과업의 정체성이 낮더라도 얼마든지 과업의 중요성이 높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기능의 다양성이 굉장히 쉽지만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은 꼭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요 세 가지 일단 첫 번째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 잠깐만 보면요. 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방금 설명한 게 요거였죠. 기능의 다양성, 그 다음에 과업의 정체성, 그 다음에 과업의 중요성,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좋은 일이냐면요. 그 사람한테 많은 자율권이 주어진 일이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피드백이 존재하며 그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잘 갖추어진 일이 좋은 일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해커맨과 올데임은 왜 이 5가지가 잘 갖추어진 일이 좋은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봐봐요. 핵심 직무 특성에서 기능의 다양성과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이라는
요 세 가지의 특성이 잘 갖추어진 일이라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고 그 사람이 느낀답니다. 그러면 내 일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느끼면 이 사람은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서 더 어떻게 됩니까? 성과가 높아지고 더 내적 동기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능의 다양성과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은 그 사람이 일에 대해서 의미감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다음, 그 사람에게 높은 자율성이 부여가 되면요. 그 사람은 어떤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게 되냐면, 나한테 많은 자율권을 줬으니까 나는 이제 거기에 좀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겠네? 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과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다음, 다섯 번째, 만약에 그 사람에게 피드백이 제공이 되면요.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되냐면 피드백이 주어지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의 결과를 내가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어쨌든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잘한 행동은 더욱더 강조해서 하면 될 거고, 못한 행동은 조금 더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작업 성과가 높아지고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해커맨과 올드엠은 어떤 일이 기능의 다양성이 높고 과업의 정체성이 높고 과업의 중요성이 높고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고 피드백이 많이 부여되면 그럼 그 사람은 기능의 다양성과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에서 그 사람은 내 일이 의미 있구나라고 느끼고 자율성이 부여가 되면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느끼고 피드백이 부여가 되면 그럼 내가 관련된 지식이 늘어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의미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지식이 늘어났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면 결국 높은 성과를 내게 된다라는 게 이게 해커맨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에 해당되는 기본 베이스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해커맨과 올드엠은 바로 이 다섯 가지 핵심 직무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커맨과 올드엠은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뭘 이야기 또 했냐면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해커맨 올드엠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요 다섯 가지 제가 설명을 다 해놨네요. 의미는 요 세 가지가 관련 있고 책임감은 자율성, 작업 결과에 대한 지식은 피드백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다음 여기 여러분들 교수님 책에는 하나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요까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요. 해크맨과 올드햄은 이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일에서의 동기부여가 되는 정도를 공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우리는 NPS라고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를 NPS, 이걸 동기부여 지수라고 하는데요. 동기유발 지수라고 하는데요. 체크맨과 올드햄은 어떻게 하면 동기유발이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의 다양성 플러스 그다음에 과업의 정체성 플러스 과업의 중요성 요 세 가지를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요. 그럼 이게 평균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피드백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 공식을 통해서 그 일이 얼마나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NPS 지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 이 공식을 하나 기억을 좀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요게 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바로, 자, 동기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가 영향을 미치죠. 기능의 다양성, 그 다음에 과업의 정체성, 그 다음에 과업의 중요성, 그 다음 자율성과 그 다음에 피드백, 이렇게 다섯 가지가 영향을 미치죠. 그쵸? 그럼 나 물어볼게. 이 다섯 가지의 핵심 직무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직무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렇죠. 그건 바로 자율성과 피드백이 됩니다. 왜요? 자, 봐요. 여러분, 기능의 다양성과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은요, 이 중에 하나가 0이 돼도 NPS 값이 0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자율성과 피드백은 이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이 전체 값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0이 되죠. 해커맨과 올드햄은 바로 이 공식에서 뭘 설명을 했냐면, 바로 이 다섯 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그 자율성과 피드백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암묵적으로 좀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까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해커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화 이론이 나오고 난 뒤에 정말 많은 학계에서 센세이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좋은 직무라는 건 기능의 다양성이 높고 과업의 정체성이 높고 과업의 중요성이 높고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고 피드백이 많이 주어지면 그럼 좋은 직무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반문하는 이제 그 반론자들이 나와요. 그 반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그러면 해커맨과 올드엔 너희들 의견에 따르면 기능의 다양성이 높고 과업의 정체성이 높고 과업의 중요성이 높고 자율성 피드백이 높으면 그럼 좋은 직무다. 거기 나도 이해가 돼. 그리고 나도 동의하겠어. 그런데 세상에 그런 직무는 많을까 적을까? 굉장히 적겠죠. 그러면 사실상 그런 직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동기부여 안 되겠네? 그럼 이게 무슨 이론이야? 이거 무슨 쓸모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해커맨과 올드햄은 여기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조절 변수로서 성장 욕구의 강도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런 직무는 많지 않아. 이런 5가지가 잘 갖추어진 직무는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직무가 많을 필요가 꼭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건 바로 성장 욕구 강도 때문에 성장 욕구 강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직무에서 퍼포먼스를 더 많이 낼 수 있거나 적게 낼 수 있는 그 여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성장 욕구 강도라는 건 내가 얼마만큼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일종의 욕구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열심히 일해서 나 정말 돈 많이 벌고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장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한테 기능의 다양성과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과 자율성과 피드백이 높은 직무를 매칭을 하며 이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발휘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 5가지가 잘 갖추어진 직무에 성장 욕구 강도가 낮은 사람을 넣으면요.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부담감을 느끼면서 성과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성장 욕구 강도가 낮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기능의 다양성과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과 자율성과 피드백이 적절하게 좀 낮은 직무가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제가 지지난 시간에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직무 충실화에서는 어떤 직무가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과업의 다양성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과 권한을 많이 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임과 권한을 많이 주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런 거를 지금 해커맨과 올드햄은 직무 특성화 이론에서 그걸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장 욕구 강도가 낮은 사람이 대다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5가지가 잘 갖추어진 직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5가지 직무가 오히려 적절하게 좀 낮은 직무가 오히려 더 매칭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5가지 직무가 잘 갖추어진 직무를 줘도 괜찮겠지만 하지만 그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 어떤 경우에 크냐? 그건 바로 성장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한테 이런 직무가 잘 갖춰진 직무를 매칭을 시켜주면 그런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5가지의 기능을 잘 갖춘 직무가 적어도 상관이 없다. 왜? 결국 성장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런 직무를 잘 맞춰주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맞는 직무를 매칭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5가지 직무가 잘 갖추어지면 높은 성과를 내겠지만, 하지만 성장 욕구 강도가 일종의 조절 변수가 되어서 성장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은 이 5가지가 굉장히 높은 직무를 매칭시켜주면 되지만, 성장 욕구 강도가 낮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높은 직무를 매칭시켜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해커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화 이론의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제가 전부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얼추 다 오늘 내용은 끝이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해금행과 올드엠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바로 직무 구조와 직무 성과 간의 인간관계에서 작업자의 성장 욕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성장 욕구가 높을 때에는 위에서 제시한 인과관계가 정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그 기능의 다양성과 여기 요거와 요거의 인과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성장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반면 성장 욕구가 낮을 때는 인과관계가 매우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때는 높은 그런 기능의 다양성과 정체성과 중요성이 높은 직무를 굳이 매칭시켜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박경 교수님 책에는 최근에 이제 구판에서 추가된 내용 중에 행동 중심 직무 설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별거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직무 설계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하는 설계라는 게 맞냐면 직무 설계에 있어서 행동 중심적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조직 구성원이 직무 수행을 통해 만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직무 영역의 설계에 초점을 두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쉽습니다. 개인과 직무의 적합성을 극대화시키게 하며 그럼 그 사람이 직무에서 만족도를 높게 설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직무 재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직무 재설계에서 가장 큰 범위를 끝냈습니다. 직무 재설계는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 직무 구조 설계, 직무 과정 설계, 직무 시간 설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구조 설계를 끝을 냈습니다. 나머지 직무 과정 설계랑 직무 시간 설계는 생각보다 비교적 좀 쉬워서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